안녕하세요. 31TV 서군입니다. 오늘은 여진은 한민족의 후예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스트 엠파이어 주인공 아이신조로 푸이가 누구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서북쪽에는 동북공정으로 한반도를 지배하려 하는 세력이 있고, 한국의 동남쪽에는 황국사관으로 한국을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는 역사 권력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해 왔습니다. 라틴계 중심의 로만 카톨릭은 성 어거스틴의 신의 도시라는 저서에서 기독교적 역사관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항해서 독일에서는 마틴 루터, 헤겔 등이 독일 역사관을 수립했으며, 그에 대항해서 러시아는 범슬라브 민족 동맹으로서 소비에트 연방을 결성했습니다. 신의 도시는 지금까지도 인류 역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동북공정과 황국사관 사이에서 우리 한국은 동서남북의 막강한 권력의 완충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중국의 동북공정, 탐험공정, 일본의 황국사관, 그리고 거기에 추종하는 국내 식민사관, 그리고 4대 사관, 이런 강단사학자들을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농단하고 재단하고 있죠. 이런 것을 반드시 물리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가 아이들한테 영혼을 바로 잡고 뿌리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필수 과목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선택 과목으로부터 필수 과목, 그리고 그 교과서들이 채택되는 환경에서 이런 강단사학자들이 주도해왔던 이런 거짓 역사가 아니라 정통 사학자들이 주장해온 바른 역사가 우리 민족들, 우리 한민족들, 그리고 또 우리 후학들에게, 후세들에게 바로 잡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민족 역사, 고대 역사, 고조선 역사가 현대 역사까지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은 길림성 왕청현 백초구 만천성 옥묘상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올라가는 길에 곰과 마늘숲, 그리고 동굴의 형상이 거대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저 옥녀를 저렇게 크게 만들어 놨습니다. 중국은 이 한민족의 고조선의 단군의 이야기, 이 스토리조차도 본인들 것으로 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조선 이종희 선생님이 쓰신 수산집과 동사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문신으로 본가는 전주, 자는 덕수, 호는 수산이다. 아버지는 병조 참판을 지낸 이정철이고 소론 계열로 정치적으로 주목받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분이 동사에서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한민족의 기원을 단군, 기자, 사만으로 출발하여 조선으로 이어진다고 보았으며, 부여와 발해를 민족의 고토로 인식하고 나아가 고구려를 중심축으로 역사책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와 지리를 결부하여 고증할 뿐만 아니라 각종 제도 개혁을 주장함으로써 실학파의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때도 이렇게 훌륭한 학자들은 고조선과 삼한, 그리고 고구려는 물론이고 삼국시대가 우리 한민족의 역사의 뿌리임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토대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중국 동북공정의 맞설 확실한 고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나라 걸륭제는 전 국가적 사업으로 만주 원류고라는 한 역사서 편찬에 착수하였습니다.
만주족이 건국한 청나라는 압도적인 인구와 압도적인 문화적 우위를 지닌 한족이라는 엄청난 존재에 맞서기 위해서 만주족 자신들의 역사적 원류를 찾고 그것을 통하여 자신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정립함으로써 국가와 만주족의 자긍심을 고양시킨다는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권룡제 때 만주족의 학자들을 총망라하여 역사 편찬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역사서는 흥미롭게도 우리의 삼한, 부여, 백제, 신라, 발해 등의 국가와 민족을 만주족의 강역과 부족란에 포함시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만주족의 우리 한민족 역사를 포함시켜서 그 강역, 그 땅이죠. 땅의 크기와 포함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서문은 권룡제가 직접 썼는데 권룡제는 계림과 길림의 발음이 동일한 사실을 예시하면서 그렇죠. 계림과 길림. 네. 길림성이죠. 중국의. 그 지역을 계림이라고 합니다. 계림은 신라의 별칭이죠. 신라를 지칭하는. 계림과 길림의 발음이 동일한 사실을 예시하면서 이를 근거로 신라라는 국가가 한반도가 아니라 만주의 길림성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당나라 시대의 계림주가 현재의 길림성에 실제하고 있었다라고 구당서에서 얘기하고 있죠. 상호 교차 고증이 가능합니다. 권룡제 때 완성된 만주 원류고라는 역사서에 여진족이 숙신의 기원을 두고 있으며 숙신이죠. 여진족. 그러니까 여진 숙신이죠. 그 다음에 말갈, 물길, 음누족이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이 여진족, 만주족이라고도 얘기했고, 그래서 이 여진족의 숙신이라는 용어를 보면 숙이라는 글자와 발음이 주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하여 숙신은 사실상 주선으로 읽혀진다 라고 합니다. 신의 중국어 발음이 쉔, 즉 선이기 때문이다. 숙신은 직신으로도 지칭되고 있는데 직의 중국어 발음은 지로서 우리의 조어 발음과 근접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여진이 숙신이죠. 그 숙신이 주신 민족이고 주신 조선이 다 같은 발음입니다. 우리들이 역사책에서 배웠던 여진족의 여진은 여진으로 발음해서는 안 된다. 이 여진이라는 명칭 역시 기실 한자어의 음을 빌려 만든 용어로서 당시 중국에서 향찰식 표현이죠. 갖다가 음을 맞추는 거죠. 한자의 뜻을. 주선 혹은 제신 이 두 가지 용어 모두 중국어 발음은 주선이다. 중국어 영국 분석 자료에 의하면은 여진 원류사 금나라 시기에 여진의 만주어 발음은 주선이었다. 주선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남송 시기의 삼조 북맹 회편의 3권에 따르면 여진고 숙신 국야 본 고려 주몽지유, 즉 여진은 옛 숙신의 나라이고 원래 고구려 주몽의 후예이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국 사서에 여진 사람들은 주몽의 후예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여진족이라는 명칭은 청나라 시기에 들어서면서 만주족이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 병자호란 당시 조선을 쳐들어와 삼전도에서 조선의 왕을 무릎 꿇게 했던 바로 그 청나라 황타이지, 그러니까 황태극이네요. 청태종. 황타이지가 여진의 만주어인 주신이라는 말이 당시 중국에서는 노이라는 비칭으로 사용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이라는 비칭 때문에 여진이라는 이름을 만주족으로 바꾸도록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만주라는 말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나라 그 삼전도 병자호란 때 이 역사적인 일이 또 시작이 됐네요. 이것은 그 삼국지의 금조선지라는
보면 그 삼국지에도 우리 동이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삼국지의 이 동이에 그 보면 단군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단군의 얘기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단군을 여기 조선족의 음누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누족의 여진인도 음누족의 별칭이 여진족이니까요. 여진족도 동이족에 속해 있음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진은 그 홍산 문명이죠. 그 홍산 문명은 은나라 이전에 하가점, 하층, 소하연, 우하령, 조보구, 사해 그 문명으로서 빛이 6천년 전의 그 유물들입니다. 빗살무늬 토기부터 옥귀고리라든가 여신상이라든가 이런 그 만자 문양이라든가 도철 문양 이런 그 수많은 고조선의 우리 한민족의 유물로서도 그 사설을 뒷받침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그 유명한 우화량 그 출토 유물입니다. 오른쪽이 아마 단군 중에 한 명이신 것 같아요. 이분 무덤에 이렇게 상당한 그 유물이 출토가 됐는데 여기서 옥으로 만든 인형이 나옵니다. 우리 한민족은 옥이죠. 네, 그 옥으로 만든 귀걸이나 그 왕의 왕관에도 그 고곡 모양을 전부 다 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부인의 보물 중에서 고곡이 들어가기도 하고 칼, 거울이 들어가는데 고곡 대신에 방울로 들어가기도 하죠. 하늘의 왕권을 그 제사장의 그 계급으로서 인정받는 그 천부인 세 개의 보물이 칼과 고곡과 거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서 지어지선 24시간 동안 선한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칼로 자기의 목을 쳤죠. 진짜 목을 친 게 아니라 마음의 목으로 자기 생명을 칩니다. 그만큼 경계를 해서 성스러움을 유지하는, 그러니까 성인의 경지에 이르는 분들이죠. 근데 나중에 47대 고열가 임금님 때는 완전히 타락을 하게 되고 네로 왕처럼 인간이 신성을 이룰 때 탐욕과 쾌락에 빠지면서 그 이런 그 왕가의 운명도 끝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의자왕 때도 그랬고, 항상 그런 어떤 사서에는 그런 어떤 리더가 방종하고 도가 떨어지면 무도병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왕족도 왕가도 그 멸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명여대 박선희 교수님이 대단한 그 고증을 좀 해주셨는데, 홍산문화 유적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보면 강원도와 평양에서 출토된 것과 재질, 양식이 동일하다. 이는 명백히 홍산문화가 고조선의 문화, 한민족의 문화라는 증거이다. 중국이 동북봉정에 이어 홍산 문화를 빼앗아 가려는 마당에 그에 대응할 가장 확실하고도 명백한 증거를 당시의 복식과 예술에서 찾을 수 있다. 참 감사한 분입니다. 이분은 이런 복식, 의복하고 이런 의복의 흐름과 변천에 대한 연구가 깊으신 분입니다. 상명대 박선희 교수는 2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복식 및 예술을 기반으로 홍산문화와 고조선 제2문화의 관계성과 그 가치에 대해서 발표했다. 고조선 사람들의 무덤을 살펴보면 대개 가죽, 모피, 마직물, 모직 등 겹겹이 입고 매장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겹의 옷을 입고 모자에 겉옷, 신발까지 다양한 장식을 했다. 일정한 패턴, 장례 양식이 있었고 이는 매우 정교한 과정이었다. 이러한 과정 양식이 홍산문화 유적에서도 고스란히 발견된다.
복식과 문양, 재질이 일치하고 논리적인 조형미도 똑같이 이루고 있다. 참으로 고마운 그 고증입니다. 어떤 이런 사서의 교차 고증이 있고 이런 교차 고증을 뒷받침할 유물의 그 고증이 뒷받침되면 거의 완벽한 것이죠. 이러한 일치성은 홍산 문화에서도 대규모로 발견된 옥기를 통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옥은 신앙을 상징하는 신앙적 의기였다. 옥기 문양이 홍산 문화 이후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유적지에서 출토되고 있다. 이 연결성이 그 고증이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게다가 홍산 문화와 한반도에서 출토된 옥기는 모두 압록강 변에서만 나오는 독특한 재질의 옥을 사용했다. 치명적입니다. 이 내용이. 네. 홍산 문화와 우리 고조선 문명에서 사용됐던 옥기는 그 한 곳에서 출토되는 재질의 독특한 옥을 사용했음을 알 수가 있겠죠. 특히 홍산 문화는 옥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동물과 식물, 곤충 등을 형상화한 조각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는 평양에서 발굴된 옥기의 종류와도 일치한다. 중국의 길림성과 흑룡강성 지역에는 옥기로 된 장신구들만 출토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 그리고 그 북부 요동과 요소가 나눠지는 대방군이죠. 진평이군. 그러니까 진평이군의 요동 지역에서 나오는 길림과 흑룡강성의 그 옥기와 그 한반도에서 나오는 옥에 된 그 장신구들이 정확하게 일치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대 사회의 머리 장신구로도 홍산 문명의 적통을 갈 수가 있다. 홍산 문화에서는 옥관 안에 상투 튼 머리만 넣어서 쓴다. 이는 이후 금관으로도 고스란히 이어진다. 반면 중국은 상투 머리를 뒤집어 쓰는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고 하네요. 금관도 없고, 중국에서 금관은 요나라가 되어서야 등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요나라도 거란이죠. 거란 선비죠. 거기도 우리 한민족이니까. 그러니까 중국 문화에서는 이런 그 상투 머리를 뒤집어 쓰는 그 금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민족 고조선 시대 때부터 나오는 그 전통 문화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제주 고산리에서 신석기 초기 한반도 최고 집단 취락지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옥 귀고리가 나오죠. 한 10,000년 전에서 12,000년 전이라고 하는데 이 고산리에서 이 옥기 귀고리가 나옵니다. 우리 한민족에. 그래서 MBC TV에서 얘기한 것도 보면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나온 것과 사회유적과 고산리에 나오는 이런 그 귀걸이가 우리 한민족의 옥귀걸이이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은 추가 발굴 필요성에 대해서도 현재 해안도로변 일부 구간에선 이미 1980년대 말에 조사한 바가 있고 그 이후 고산리 선사유적이 국가사적지로 지정된 이후에도 일부 형질 변경이 이루어진 곳이 있어서 향후 최대한 조사가 확대되어 마을 전체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편 제주 고산리 선사유적은 이번 발굴 조사를 통해서 기원전 10,000년 전을 전후한 시기 한반도의 구석기, 후기 문화에서 신석기 초기 문화로 옮겨가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고 시베리아, 만주, 일본, 한반도 지역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 신석기 초기 문화 연구의 가장 중요한 유적으로 여겨집니다. 이 우아량 그 문화 유적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 그 고조선 시대의 생활 풍습과 환경, 종교, 철학을 전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원명이라고 중국 고고학자인데 이분이 우아량 문명에서는 일단 사회가 계층을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걸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것이 우아량 대형 여신전입니다. 신전이 굉장히 크죠. 세로는 22m, 가로는 그
9m 됩니다. 이 신전에서 출토된 여신상입니다. 이게 마고상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최초에는 그 슈메르 성경에도 하나님 어머님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마고의 이야기가 있고, 아짐의 삼신할머니를 이렇게 형상화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가부절 들고 앉아 계십니다. 그 우월양 여신묘에는 곰 이빨이 이렇게 토템이죠. 우린 곰을 숭상한 민족이었으니까 곰이 일본어로 쿠마입니다. 쿠마, 일본어로 신이 카미이죠. 카미, 곰, 쿠마가 다 곰에서 나온 말입니다. 곰, 쿠마, 카미죠. 카미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이 곰 토템이라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곰의 어원을 보면 그 신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족이 호랑이족을 이기고 이 하늘의 왕권을, 신권을 이어받은 것이죠. 제사장 계급을. 그래서 여신묘 밑에 보면 이게 곰 이빨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곰 토템, 곰족을 상징함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게 곰룡이죠. 곰룡인데 그 옷깃입니다. 귀걸이인데 귀걸이도 되고 목걸이도 되는 그 고곡이죠. 그래서 곰 토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게 곰룡 옷깃이라고도 하죠. 이게 왼쪽이 그 우화량의 금자탑인데 기원전 30세기, 그러니까 뭐 5,000년 전이죠. 이때의 그 적석총 무덤의 양식과 4세기 때 고구려 왕의 무덤 양식이 동일합니다. 고조선의 그 무덤 양식이 끊임없이 계속 이어져서 우리 한민족의 무덤 양식으로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이게 강상 무덤입니다. 고조선 때 무덤이죠. 기원전 7세기. 이것도 우리 한민족의 그 천원지방 사상을 가지고 적석총으로 쌓은 무덤입니다. 이걸 루상 무덤이라고 해서 고조선 시대 때 7세기 때 역시 그 무덤 양식이죠. 그리고 1000년 후에 고구려 집안에 이런 고군분도 무덤도, 고구려의 무덤도 고조선의 무덤 양식과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양식이 적석총이고 천원지방 사상을 다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이건 이형구 교수님의 그 그림인데, 적석총을 그 7층짜리로 쌓는 양식의 방법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60m나 되고 그 밑에는 가로 세로가 60m, 40m인 평평한 돌을 깐 재단까지 나왔다. 이 거대 적석총을 발굴하면 그 안에 뭐가 나올지 진짜 세계적인 이슈가 될 것이다. 최소한 지금까지 나온 것보다 더 많은 게 나올 수밖에 없다. 저 큰 무덤 안에 딸랑 옷기 하나 나올 리는 없지 않은가. 동북아시아 상고사와 고대사를 보는 눈을 새롭게 다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 밝혀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피라미드가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나오는데 그게 기원전 2500년까지 추정한다. 우리나라는 뭐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홍산 문화의 이 거대한 적석총은 그것보다 500년에서 1000년가량이나 앞선다. 크기도 어마어마하다. 이집트 피라미드도 기원전 2500년까지 밖에 안 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우르에 있는 그 피라미드나 이집트, 그리고 아즈텍, 잉카, 마야를 비롯한 전 세계 북미까지 피라미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일본에도 있죠. 오키나와 밑에 해저에. 이 피라미드가 없는 곳이 없는데 우리 한민족은 산이 없는 곳에 평지에 가면 피라미드를 세웠습니다. 거기에 제단을 세웠고, 우리 한반도에는 그 산이 많기 때문에 굳이 피라미드를 세울 필요가 없었고 산 위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 피라미드는
피라미드 파워도 알 수 있겠지만 이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는 신비한 그 힘이 있습니다. 그런 힘과 그런 어떤 기 에너지를 우리 한민족은 알았었죠. 그래서 무덤을 쌓을 때는 항상 이렇게 적석총 형태이지만 사각형 피라미드 형태도 있고 천원지방 사상이니까 이렇게 해서 무덤 양식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집안인데 중국입니다. 고구려 적석총은 빨라야 기원 후 3세기 4세기이고 홍수암문화 적석총은 기원 전 3500년인데 어떻게 4000년 가까운 간격을 뛰어넘어 두 유적을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기원 전 2500년에 피라미드를 짓고 지금까지 한 번도 다시 지은 적이 없다. 또한 마야 잉카 문명을 일군 사람들이 거대한 피라미드를 만들었지만 그 이후에 현재까지 이들은 한 번도 그런 거대한 피라미드를 다시 지은 적이 없다. 그렇게 4000년 동안 한 번도 안 지었다고 현재의 이집트인들이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리의 경우에는 고구려 백제 시대에도 과거의 피라미드를 복원까지 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만들었다는 얘기죠. 우리는 고구려 시대 또 백제 시대 또 신라 시대 때도 우리 피라미드를 계속 만들었다는 거죠. 적석총 형태. 홍산문화의 피라미드식은 적석총을 닮은 위에 고구려 장군총입니다. 그리고 아래가 왼쪽이 백제의 피라미드식 적석총이고 오른쪽은 일본의 피라미드식 적석총입니다. 우시라 교수님께서 제공한 겁니다. 우월양 대형 적석총을 보면은 원방각이죠. 천원지방, 하늘은 동그랗고 땅은 네모나다라는 게 여실히 보입니다. 왼쪽에는 그 하늘의 모양을 닮아서 동그랗게 적성을 했고 오른쪽은 네모나게 이렇게 적석을 해서 무덤을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원명 그 중국 학자는 주신 옆에 보조신들이 있음을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신들 중에서도 계급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당시 사회의 분화를 알 수가 있겠죠. 이것이 왼쪽에는 그 곰룡 옷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돼지용 옷기이죠. 이런 것들이 그 우화량 우리 홍산 문화에서 출토된 유물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면 왼쪽에 그 천원 지방에서 동그란 무덤 형식은 이렇게 동그랗게 적석을 했고 오른쪽의 것은 이렇게 네모나게 피라미드 형태로 적석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하나 만드는 것도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 천원 지방 사상을 이렇게 원방각 천지인 사상을 다 넣어서 유물을 만들었고 후세한테 알려줬죠. 왼쪽은 고구려 2대 유리왕묘입니다. 유리왕묘가 어디냐? 중국 하북성에 있습니다. 하북성 어디냐면 북경 밑에 베이징에서 80km나 내려가면은 그 이 유리왕묘가 나오는데 이 동네의 다리 이름은 유리교고 산 이름도 유리산이고 유리왕묘의 이름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구려 왕묘가 그 중국 대륙 내에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오른쪽은 그 집안에 고구려 이게 봉분이 12,000기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중국 대륙 내에 있습니다. 집안에 있죠, 집안. 그래서 그 우리나라 역사 식민사관 반도사관에서는 대한민국이 우리 한민족이 한반도 내에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음을 알 수가 있죠.
이걸 그 사서에서 좀 증명을 해 보면은 말갈족이라는 용어는 말갈의 현재 중국어 발음은 머허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구려 민족 구성원으로 알려져 있는 맥족이라는 말에서 맥의 중국어 발음이 바로 모이다. 모입니다. 그리고 중국 고대 문헌에서 맥족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되어 있는 그 학족의 학에 대한 중국어 발음이 바로 허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말갈이라는 용어는 정확하게 맥과 학이라는 단어로부터 기원된다. 실제로 중국 측의 만주족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중국의 전국문화정보자원 공양공정이라는 중국 정부의 관영 사이트에 있는 만주족 자료입니다. 말갈은 맥족의 동음어이며 맥족과 학족이 융합하여 형성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갈을 영어로 하면 마르가르고 또 메르키르 족이죠. 메르키르가 징기스칸이 메르키르족이었고 아버지 예수게이는 가짜 아버지죠. 예수게이가 징기스칸의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를 납치했는데 그때 임신되어 있는 게 징기스칸이었고 그 엄마가 메르키르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몽골 사람들은 우리 한민족을 솔롱구스, 코리아나 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솔롱구스라고 부릅니다. 무지개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그 신성한 민족 이렇게 부르는데 몽골의 그 전음이 말갈입니다. 말갈. 유럽의 그 마자르족, 중앙아시아나 고온 지역에 있는 마자르도 이 말갈입니다. 말갈과 망갈, 망골이란 그 발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골, 말갈이 같은 그 언어이죠. 이게 결국 다 맥족에서 나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말갈족이 고구려의 구성원이었죠. 근데 이 말갈족이 여진족이고 여진족이 숙신족이고 숙신족이 물길족이죠. 그러니까 물길도 말갈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길족도 그 전음이 된 언어이죠. 10세기에 지어진 거란 고전에 보면 아래와 같은 구절이 나오는데 마간, 말갈, 발해는 같은 발성이 서로 이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떨어져서 뭐 발해, 말갈, 여진, 뭐 숙신, 그리고 만주족 이렇게 다 다른 민족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원래는 한 민족입니다. 이게 시대가 선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변천하죠. 그러니까 아까 만주족이라는 말도 그 청나라 황제가 병자호란 이후에 새로 만든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마간, 말갈, 발해의 그 뿌리는 바로 마한이죠. 마간은 원래 마한이니까 마한, 마간, 말갈, 몽골, 물길, 발해 이게 전부 다 같은 그 발성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여신, 주신, 숙신, 조선은 그 주신 민족에 그 이어진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역사를 선으로 보면 전부 다 이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05년 그 10월에 역사 스페셜 KBS에서 한 거죠. 그 강소성 보면 목롱탑이라는 것이 있는데 굉장히 큽니다. 이 목롱탑의 천스안이라는 관리인하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가 왜 지어졌냐. 그래서 당태종 이세민과 영계수문이 계속 전쟁을 했는데 영계수문한테 쫓겨가지고 죽을 뻔했고 이때 이세민이 우물 속에 숨어 있었는데 그때 거미가 줄을 쳐서 이세민을 가려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계소문이 와서 보니까 거미줄만 있고 하니 그래서 그냥 가버렸는데 이때 나중에 이세민이 그 거미한테 고마워서 이 보은으로 탑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목롱탑인데, 이 이야기는 중국 사람들은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어디냐? 바로 중국 대륙 내에 있습니다. 이세민과 연개소문이 싸우는데, 고구려나 이런 요동이나 저 위에 있는 그 벌판이 아니라 중국 내륙 내, 한깊은 내륙 내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다? 뭐 당시에 아시겠지만은 전쟁만 하는 게 아니라 병참도 있고 보급로까지 다 생각을 해야 된다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전쟁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고구려의 땅이 그쪽에 있지 않았다면은. 그래서 이와 유사한 그 전설이 중국의 산동성과 강서성에 널려 있습니다. 그곳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산동성 증묵시와 복례시, 그리고 광서성의 숙천시와 연운항시 등이 대표적인 곳인데요. 고조선의 역사라고 하면 몰라도 삼국시대의 역사인식으로는 어림도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식민사학자들은 반도사관이니까요. 한반도 내에 있어야 되죠.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중국 산동성과 광서성에 이런 그 역사 기록이 있냔 말이죠. 고조선의 역사면 몰라도. 그래서 산동성 증묵시 마산에는 정관 17년 연개서문과 당태종의 마산대전이 있었던 사실이 청대의 총영제본 마산지와 증묵향토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증묵향토지와 마산지라는 그 역사 서적에 연개서문과 당태종이 큰 대전을 치렀다는 거죠. 마산대전. 마산도, 우리나라 마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지명이 거의 중국 지명과 동일합니다. 나중에 후세에 이거를 이어서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호남에 호수가 없죠. 호수는 동정호인데 동정호는 중국에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호남을 동정호를 옮길 때 양양 위에 강원도에다 옮겨놓은 겁니다. 그럼 사실은 강원도가 호남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전라도 지역이 호남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후에 옮겨오면서 고려 후기 이후에 지명을 옮겨오면서 그렇게 지명이 막 일본말로 바라바라 여기저기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거죠. 이 전투에서 당나라 장수 김걸이 사망하고 당태종이 패하여 도망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산에는 지금도 연개소문이 주둔하는 대왕구라는 골짜기와 김걸 장군의 사당인 대왕묘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런 그 영웅들의 기록이 중국에 남아 있다는 거죠. 산동성 복례가 바로 이 지역입니다. 산동성 복례가 여기에 있습니다. 연태 그 위네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식민사학자들은 참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본인들의 어떤 일제가 만든 황국사관에 사로잡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분 나쁘셔도 뭐 할 수 없죠. 그리고 강서성 숙천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개서문과 당나라 장수 서린기와의 유적지가 있는데, 서린기가 숨어 있었다는 장군동, 망을 보던 장대와 찬발 먹던 냉반대, 과광산, 오자산 등의 유적지가 있고, 고구려 군사가 청량원에 주둔하였는데 인근에 1999년도에 여기를 발굴했는데 고구려 양식의 투구와 철검 등이 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물들은 속일 수가 없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짓은 드러나고 진실의 빛이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각자 이런 사서들이 융합이 되고, 또 그 사서들을 연구하는 각 국가의 학자들의 연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컨버전스가 되면서 밝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도사학자들, 황국사관에 사로잡혀 있는 식민사학자들은 빨리 항복하고 제대로 나와야 합니다. 양심선언하고 민족 앞에 석고대죄하고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합니다.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강서성 태주에
호국사와 염성의 정해사, 그리고 비주의 연개서문과 서린기의 전투 유적지와 북경 유역의 다른 지역에서도 수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연개소문의 위용이 얼마나 대단했던가와 함께 당태종이 그렇게 대단한 군주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었고, 고구려는 중국 대륙에서 호령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겠죠. 당태종에게 항복을 종용하는 경극의 내용이나, 그러니까 중국의 경극 내용입니다. 연개소문이 그 주인공으로 항상 등장을 하죠. 한국에는 그런 게 없지만은 중국의 경극 문화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이맥이 썼다는 태백일사 고구려 봉기에서 망리지가 전국 만춘 등의 수만기를 이끌고 성대하게 의장을 갖추고 북을 울리고 나팔을 불며 선도하게 하여 장안에 입성하여, 장안이 중국 장안입니다. 장안에 입성하여 이세민과 산서성, 하북성, 산동성, 강좌가 모두 고구려에 속한다고 약속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민이 항복하고 이렇게 떼어준 거죠. 그 전쟁을 끝내는 조건으로 산서성과 하북성, 산동성, 강좌를 고구려한테 바친 겁니다. 산서성이 한반도에도 있었나요? 네,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하고, 또 기록에 강서성 연운항이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연개소문과 당태종이 싸우면서 성을 막 대규모로 그 병력을 동원해서 성을 쌓았기 때문에 숙성이라고 불리는데, 이 숙성이 바로 연운항이 그 산동 밑에 있습니다. 연태 밑에 있죠. 그 연태 밑에, 청도 밑에 있네. 칭다오 밑에 연운항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당태종이 또 져서 보가산에 숨어 있었는데, 보가산이 오른쪽 사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투기록들이, 수많은 전투기록들이 한반도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전부 중국에서 중국 대륙 내에서 일어났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고려사에 보면은 갑자 일에 거란에서 오윤판관 아율골타를 파견하여 동북 여진으로 가는 길에 길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만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은 동북에 있었는데 글로 가려면 고려를 거쳤어야 됐죠. 근데 길을 열어달라고 하니까 고려가 열어주지 않은 겁니다. 그럼 한반도에 있었겠습니까? 고려가? 중국 대륙 내에 있었죠. 한반도에 있었으면 열어라 마라 할 것도 없겠죠. 그리고 이 중국 기록입니다. 속자치통감에 보면은 선조 시기에는 여진이 동주에 와서 항상 말을 팔았는데, 그러니까 조상 선조 때는 여진족들이 와가지고 말을 팔았는데, 뒤에 마행도가 고려에 속하게 되어 막혀서 끊겨 오래도록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진족 사람들이 못 왔다라는 거예요, 고려 때문에. 그러면 마행도가 어디냐 찾아보겠습니다. 마행도가 바로 오른쪽에 북경 천진이 다 보이네요. 가운데 스자장, 석가장이 있고 왼쪽에 마행도가 있습니다. 란저우가 있는, 란저우가 성한데요. 란저우가 원래 우리나라 건국했던 곳입니다. 여기가 경주였는데 금성이 있고 그 위에 마행도가 있는데 이걸 고려가 차지한 겁니다. 마행도가 여기 있습니다. 중국 내륙에서도 저쪽 서쪽 끝이죠. 이것까지 차지한 겁니다. 답답하죠. 그 밑에 있는 성도 왕건묘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은 동여진의 대란 등 11개 촌락에서 귀부해온 자들이, 그러니까 여진족 땅에 있어 대란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11개 촌락에서 귀순한 거죠. 기부해온 자들이
자기들의 거지 주역을 빈주, 이주, 복주, 항주, 서주, 습주, 민주, 대주, 경주, 부주, 완주 등 11개 주로 정해줄 것을 요청해 왔으니 그들에게 각각 밀봉된 공문을 내려 귀주와 순주에 소속시켜 주십시오라고 건의하자 왕이 이를 허락했답니다. 그러면 귀주하고 순주를 보면 알겠죠. 귀주가 바로 저 표시된 이 지역입니다. 이것도 중국 저 밑에 월남하고 거의 가까운 곳입니다. 이쪽까지 고려의 땅이었습니다.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의악하고 놀랐을지 모르지만 모든 사설을 계속 분석을 해보면 정확하게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사관에 황국사관에 이제 쇠뇌된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겠죠. 최영 장군이 1354년에 중국 산동 고우에서 반란을 일으킨 장사성을 치기 위하여 원나라에서 원병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는 대우군으로서 정병 2000명을 인솔하고 그 선봉에 대어 적을 거의 전멸시켜 그 용명을 떨쳤다. 그 고우가 어디냐면 중국 역사 지도집에서 살펴보자면 고우는 산동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강소성 고우호면에 있습니다. 장사성의 난을 통해 본 고려의 위치는 산동성이 아닙니다. 산동성 고우가 아니라 그 강소성 고우호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걸 또 고증하는 게 그 새 고려사의 탄생 율곤 이중재 고 상고사학회 회장님이시죠. 이 여기서 보면은 최영은 첫 부임지 고봉현으로 귀향을 갑니다. 그러니까 고봉현이 어디냐? 아까 위에 보였던 귀주성입니다. 귀주하고 순주, 중국 내륙이죠. 그러니까 귀주성으로 귀향을 갑니다. 귀주성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천성 쪽이죠. 그 위에 사천성 쪽인데 성도하고 충칭 밑에 있습니다. 귀주성, 평파현. 이게 중국 성도의 왕검묘죠. 이분이 고 이중재 회장님이십니다. 저도 이분한테 많이 배웠죠. 이분을 모시고 상고사학회 일도 하고, 여기 보면 성도 왕건묘 박물관도 있고 이렇게 묘지석도 있습니다. 참으로 이 왕건묘죠. 중국의 개경에 있는 왕교묘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가묘죠. 그러니까 경주에 있는 묘처럼 가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국 성도에 왕건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만. 그동안 방송을 계속 쭉 하면서 이제 중간중간 목이 말라서 오늘 좀 마실 걸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왕건묘입니다. 1942년도에 발굴이 됐는데 무덤의 길이가 무려 80m입니다. 적사암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서 전촉 903년, 925년 우리 왕건의 생애하고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중국 지도인데 청두 스포츠센터 성도 시내 안에 무사 위쪽에 이렇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서를 써놨는데 욕을 해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왕건에 대해서 불량한 한량 출신이라고 해서 전촉을 세웠고 후에 고려의 왕이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중국의 왕이라면 이렇게 욕을 했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인하대 연구팀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 했습니다. 인하대 연구팀이 요즘 황국사관, 반도사관에서 식민사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 학계에서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읽어보면 위만 조선의 도읍이던 왕검성이 현재의 평양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인하대 총장 그 최순자 아니로도 되는데 인하대 국제관계연구소 소속 해양전략 전문가 박성용 박사와 융합고고학과 BK21 플러스 박사과정 이인숙 씨는 정액과 남창희 교수와 2년간의 공동 연구를 통해 왕검성은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왕검성은 위만 조선의 수도로 학계에서 그 위치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시돼 왔으며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인한 한국 고대사 왜곡 시도와 연계되면서 논란이 일어왔다. 중국은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킨 후에 한반도 북부에 한사군을 설치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일부도 중국의 영토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얼토당토않죠.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에 대항해 우리 정부는 학계의 대응 논리를 요구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다. 하지만 군사학적 관점으로 실증적 근거에 기초한 이번 인하대 연구팀의 연구 결과로 중국의 동북공정을 무력화할 논리를 도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뭐 지금 증거가 대응 논리가 얼마나 많은데 대응 논리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왜 강단사하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논리는 산처럼 쌓여 있고 일본 야마호도 있다고 하는데 산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걸 고중한 학자나 그 논문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걸 학계에 요구를 하니까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나마 인하대에서 이렇게 이 정도라도 한 것이 정말 그 감사하고 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통설에 의하면 사마천이 저술한 사기의 조선열전에 근거해 기원전 108년 한무제는 육군과 수군으로 구성된 원정군을 파견하여 우거에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같은 지역에 소위 한사군을 설치하였고 그 위치는 한반도 북한 지역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존 통설에 의하면. 사마천의 사기도 마찬가지고 이거 사기쳤다고 다 알려져 있죠. 그런데 뭐 우리나라 그 사학자들 4대 사학자들이죠. 식민사학과 4대 사학자들 이런 분들이 이런 걸 다 앵무새처럼 받아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하대 연구팀은 왕검성이 한반도에 존재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논리적 모순을 밝혀서 한반도 북부에 대한 중국의 역사 연구권이 허위임을 증명합니다. 인하대 연구팀의 주요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중국 기록에 따르면 한나라 원정군의 수군은 산동성 북쪽에서 발해를 관통해 한반도 평양에 상륙하여 위만 조선의 수도 왕검성을 공격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양은 중국의 동해, 즉 황해를 건너야 도달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 경로상 모순이 있다. 둘째, 중국은 한나라의 수군이 갑판에 3층 누각이 있는 배를 이용해 한반도로 원정을 해왔다고 주장하나 이 배는 연안과 강에서의 전투용으로 개발된 누선으로서 중국 학자들도 이러한 누선으로 도양항해는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의 원정의 목표는 넓은 바다를 지나야 하는 한반도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셋째, 한반도의 수군이 바다를 건너 대동강에 상륙했다 하더라도 대동강의 하구는 현대 해병대도 상륙하기 어려운 조류가 빠른 지역이며 대동강은 폭이 좁고 물이 얕아 한나라의 수군 7,000한대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강이 아니다. 따라서 한나라의 수군이 상륙하기에는 대동강 하구와 상류 모두 기술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부적합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왕검성이 한반도 평양에 위치했다는 기존 학설에 따르면 한나라의 육군 5만이 중국 하북성에서 한반도까지 행군하는 동안 8개의 강을 건너야 하는데 한나라 육군이 8개의 강을 건너는 동안 위만 조선군에 상당한 저항이 펼쳐졌을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기록상 위만 조선군의 저항은 한 번밖에 없었다고 되어 있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연구팀은
총 10건 이상의 모순점을 들어서 위만 조선의 수도 왕검성은 한반도가 아닌 중국의 요동반도 혹은 하북성에 있었다고 논증했습니다. 중국 대륙 내에 있었다는 것이죠. 인하대 연구팀의 논문은 국방대학교 발간 등재학술지 국방연구의 여름호에 게재됐고 고조선학회 초대 회장 윤내현 교수, 당국대학교 윤내현 교수는 이 논문이 중국이 주장하는 동북공정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요한 학술적 성과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인하대 연구팀께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사기에 보면은 괄지지에는 판천은 황제천인데 규주 회웅년 동북 56리에 있다. 오리 정도 가면 탕록 동북 쪽에 이른다. 탕록 고성이 있는데 규주 동남 50리에 있다. 진태강 지리지에는 탕록성 동쪽 1리에 판천이 있다고 한다. 이 사기에 탕록 전투의 그 배경이 되는 그 탕록 고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황제와 치우천왕이 싸웠던 곳이죠. 이 탕록이 규주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소기경지의 치우성이죠. 소기경지의 화주 경계에 치우성이 있는데 노인들 말로는 치우가 관찰하던 곳이다 라고 한다. 규주 옆에 화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치우성이 있죠. 탕록 고성이 있고 이 탕록 고성과 치우성이 바로 장안성입니다. 현대에 있는. 그래서 규주와 화주 경계에 있고 중국 백과사전에는 북연군과 북연주 원래 동연군을 분할하는 것으로 한족의 최대 경계를 의미한다. 즉 그 위쪽은 당연히 당시의 최대 강국 고구려이고 최치원이 유주, 연주, 제국, 노국, 오국, 월국을 고구려 백제가 점령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하면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된다. 중국의 5, 16국이라든가 춘추 전국시대 때 그 나라들을 땅을 사실 백제가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었다, 점령하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규주와 그 화주 경계 사이에 있는 치우성, 탕록고성이 바로 이 장안성입니다. 이 장안성은 고구려 양식대로 지어져 있고 우리 고구려 양식대로 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장안이 바로 치우성이죠. 장안성. 동초난 9년에 손곤이 사자 사괭 중서 진순을 고구려 안평구로 사신을 보냈는데 안평구가 바로 하간입니다. 감능이고 그게 바로 북경 쪽이죠. 여기를 바로 그 고구려가 지배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손곤이 사자를 보낸다고 나오거든요. 저기 삼국지에. 삼국지가 역사서입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소설화해서 그 삼국지 연의가 나오고 해서 소설처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엄연히 중국에서는 그 25사 정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고 금나라 금나라죠. 금나라를 누가 세웠냐면 아골타가 바로 신라의 후예였다라는 거죠. 아골타. 김한보의 그 8대 손이 아골타입니다. 그러면 신라는 누가 세웠냐면은 김한보가 세웠죠. 고려에서 왔다라고 나옵니다. 흠정 만주 원류고에는 사설을 보니 신라 왕실인 김씨가 수십 세 이어왔고 김이 신라로부터 온 것은 의심할 바가 없다. 금나라 국호 또한 김씨성을 취한 것이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송막 기문에는 여진 추장은 신라 사람이다 라는 기록이 있고 금사에는 금나라 시조의 이름은 한보이며 고려에서 왔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진족의 원래 뿌리는 그 고구려의 후예들이었고 또 그 여진족 사이에서 여진족이지만은 거기에 이제 김한보가 여진 사람들을 모아서 최초로 세운 게 금나라죠. 금지에 보면은 금나라는 그 줄이 여진이고 본명이 주리진이고
반어설음으로서 여진이라고 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의 선조는 말갈씨인 거죠. 말갈씨가 몽골씨고 물길씨죠. 그러니까 여기 뭐 다 나옵니다. 물길이라고. 물길이 말갈이고 말갈이 몽골이죠. 흑수말갈, 속말갈 등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사진이 중국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름을 물어볼 때 푸이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이신저러 푸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감동적인 얘기인데, 아이신저러는 한자로 애신강나입니다. 신라를 사랑하고 신라를 기억한다 라는 뜻이죠. 중국 사람들 이 청나라의 그 왕 이름들은 앞에는 항상 아이신저러를 동일하게 다 붙였습니다. 청사 만어사전에 보면은 아이신이 김이고 저로가 강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것만 얘기해도 김강라입니다. 김강라. 그러니까 아이신이 김인데 조로가 황실을 뜻한다고 이제 얘기하네요. 그러면 청황족은 허리에 홍색 직물로 짠 요대를 매는데 이를 강나라고도 하고, 그래서 강나를 맨 사람을 황실 사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역만 해도 김씨 황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나라나 금나라나 후금이나 청나라나 전부 다 만주족이고, 만주족 사람들이 다 우리 한민족입니다. 동일합니다. 신라와 고구려와 다 연계가 되어 있고, 그 발해의 한 그 갈래이고 우리 민족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선왕조 실록에는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병자호란 때 만주족에 끌려갔죠. 그래서 청황실 안에서 이들의 모습을 봤는데 역대 신라 왕들에게 해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목격했고, 귀국해서 이를 인조에게 보고하자 인조는 그동안 했던 신라 왕들에게 올렸던 제사를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인조 이후에 우리 조선도 신라 왕들에게 그 제사를 지냈던 것을 금지했던 거죠. 그러니까 즉 망주족의 청황실이나 우리 조선 왕실이나 병자호란 이전에는 똑같이 신라 왕들에게도 제사를 지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왕들에게 역대 왕들에게, 열왕들에게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죠. 서경석 그 박사님이 지은 이 책을 보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반도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딱 단정을 짓죠. 고구려 한 국가가 650년간 존속하는 기간 동안에 중국은 36개국이 생겼다 망했다 했습니다. 그들은 고구려가 중국의 지방정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디가 지방정권인지 자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역사적인 사실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알려지고 뒷받침이 되어야겠죠. 보시면 진나라가 최초에 중국을 통일하고 서한이 있었고 신이 있었고 동한 삼국시대 위초고 진, 그리고 5호 16국이 있었고 또 남북조 시대 수당까지 36개 나라가 생겼다 사라졌습니다. 제일 긴 게 당나라였죠. 289년, 300년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2년, 5년, 14년 이렇습니다. 다 21년, 16년, 12년 이렇죠. 이렇게 수많은 나라가 세워졌다 사라질 동안 고구려는 650년간 갑니다. 백제, 신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튼튼하게 우리 한민족 역사는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고조선의 문화와 무덤 양식부터 풍습까지 그리고 이것이 일관성 있게 쭉 이어져 내려왔음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방송으로서 어저께
저희가 이제 역사 전쟁이라는 단어를 처음 이제 시작을 하였습니다만, 그 이유는 중국의 동북공정이 지금 도를 넘었고 그들의 그 동북공정이 완성돼 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상당한 위기 의식을 느꼈고, 그들은 이미 고조선의 역사를 말살하고 고구려 역사를 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바이두에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를 전부 다 삭제를 하였죠. 그리고 고조선의 역사를 전설에 의하면이라면서 그 전설로, 그리고 진실이 아닌 것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속이 되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역사에 정말 관심이 없고, 단군 할아버지가 한 명 있었고, 그리고 곰이 사람이 돼서 그 여성과 결혼을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신화로 그 치부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역사는 사라지고 맙니다. 일본의 36년간 지배 속에서 조선사 편수회를 만들었고, 그 테라우치 마사타케가 공언했던 것처럼 한민족의 그 역사 의식과 혼을 말살시키겠다라는 것을 그 실행을 했고, 그 황국사관을 서울대학교의 이병도를 통해서 심었고, 이병도 신숙호를 통해서 수많은 사학자들한테 황국사관을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일본과 중국은 막대한 돈을 투입하면서 우리나라 학자들한테 돈을 대주고 그 역사를 왜곡하는 그런 논문들을 발표하게 하고, 이렇게 지금 그 한민족 역사를 앗아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반대로 한민족 역사가 이 인류 역사의 뿌리였음을 아는 것이고, 이 한민족 역사를 본인들의 것으로 빼앗아 갔을 때 본인들의 정통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3.1TV도 더 이상 이런 부분에서 묵과할 수가 없고, 그동안 연구했던 이런 우리 한민족에 대한 역사 자료들을 대거 이제 공유하면서 각계각층에서, 그러니까 교육계라든가 또 정치인들, 그리고 또 수많은 그런 어떤 종교나 각 종교나 단체,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국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로 이제 무장이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여론이 형성이 되었을 때 정치인들도 자각을 하고 우리의 교과서부터 바로 세우고, 이런 식민사관이나 이런 역사가 아니라 정통사관에 기인해서 한민족 역사를 발굴하고 25사에 대한 중국의 25사 정사들을 뒷받침하면서 또 유럽과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지에서 연구된 이런 자료들과 융복합하고, 또 일본의 수많은 올바른 학자들의 그런 사서들과 융복합을 해서 일본이 빼앗아간 사서들을 한국에 반환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과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우위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들을 알려나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국민들에게도 중국 국민들에게도 또 한국 국민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한민족 역사를 공유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원래 뿌리가 같았다라는 걸 인지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3.1TV에서도 이렇게 중점적으로 요즘에는 역사 왜곡에 반하는 이제 이런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경안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